네, 가는 권어문의 한 것이 팔고 그리고 박제삼의 나는 박제삼의 추억에서 다는 이제 공식 명칭은 비평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좀 유행하던 문제의 형태입니다. 비평문을 주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읽고 나서 약간 보기의 대용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보기를 주지, 그러니까 보기를 주긴 주는데 이 가나다 공통 보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나다 공통 보기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다로 이제 비평문으로 빼서 문제를 만들었던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18학년도 19학년도 이쯤 해가지고 아예 보기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 보통 이제 가나를 아우르는 보기 문제가 하나씩은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빼고 그냥 비평 다를 넣은 겁니다. 가보시죠. 평생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화자가 평생에 추구하는 가치는 충효밖에 없습니다. 유교적인 세계관 세팅 싹 해주시고 로다니까 간판 영어미까지 가면 될 것 같아. 이 두 일 말면 짐승과 다른 게 없습니다. 충과 효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음에 계속 충과 효를 계속 다지려고 하니 십재황황하게 되었다 이 소리죠. 충과 효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이 효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고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이 유교적 가치를 지키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거에 급제를 하기 위해서. 개교가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습니다. 각주 확인해 보실까요? 개교 뭐예요? 견주어 헤아림. 내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공명이 늦었습니다. 이름을 떨치고 공을 세우는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부급 동남하야 여공 불급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하니 못 이룰까 하랴. 부급 동남이 뭐예요?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 불급은요,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함. 그러면 10년 넘게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계속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공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름을 떨치고 공을 세우는 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결과물을 내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공부도 많이 너무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월이 물 흐르는 것처럼 빠르게 쫙 지나가니까 더 이상 난 이걸 하기가 좀 두렵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에 와선 좀 두렵다 이런 거겠지. 그럼 화자께서는 내적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자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는 딱 두 가지죠. 속세가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짜보는 거야. 화자가 충과 효를 지키기 위해서 입신양면하고 또 입신양명이죠. 관직에 나아가서 월급도 받고 임금님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속세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야. 그럼 화자가 이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속세에서 더 이상 이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공부를 그만둔다면 어디로 갈까요? 자연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강호 나왔네요. 자연입니다. 자연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리겠고, 임금이죠. 임금.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에 어긋나네. 자연에 있자 하니까 속세의 미련이 남는 것이고, 또 성주를 섬기자 하니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어긋나다. 혼자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노라. 내적 갈등이죠. 뭐예요? 속세에 남을 것인가, 속세에 남아서 공부를 다해서 임금을 보필하고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놀 것인가. 이수사수는 시상이 지금 동일하죠, 그죠?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원. 출이라는 것은 나가는 거죠. 됩니까? 그럼 관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세에서 임금을 보필하게 되겠고, 철은 고쳐 머무르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는 한자가 이거 있잖아. 이거 어디야? 자연이겠죠. 나가면 속세에 가는 것이고 여기 머무르면 자연에 있는 것이야. 명철군자는 이를 즐기나니 하물며 부기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그러면 시험장에서 빠르게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속세와 자연 속에서 내적 갈등을 하는데, 빈천거, 빈천 가난한 데 산다.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있겠구나.
자연에 있겠다고 다짐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속세와 자연 중에서 내적 갈등을 계속하다가 자연에 머물기로 한 거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세계관을 좀 이해했으니까 세계관에 맞춰 좀 읽어보시죠. 군자는요, 성인 군자죠. 그죠? 어떤 존재야? 하늘의 이치를 내면화한 존재죠. 하늘의 이치를 내면화한 존재지. 출하면 속세고요, 처하면 자연이야. 너무 고민돼. 생각해보니까 성인 군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이걸 좀 즐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자연에 머물겠다. 자연에 머무는 것이 성인 군자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됩니까? 하늘의 이치를 내면한 그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즐기면서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합리화지, 합리화. 되죠? 부귀 위기 뭐예요?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귀가 위기다. 속세에 나아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그것은 내 인생의 위기다. 그러니까 속세가 아니라 자연에 머물겠다는 뜻이겠죠.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구하랴. 구태라는 것은 구지란 뜻입니다. 행장유도 뭐예요? 쓰임의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운동하는 것을 자신의 상에 알맞게 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쓸모가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굳이 나가지 않겠다 이런 소리겠죠. 그죠? 행장유도하니 나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 굳이 내가 거길 왜 나가냐?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누가 회모비방하여 오라말라 하는가? 회보비방이 뭐예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운동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가보자. 행장유도야. 만약에 나를 불러주면 가서 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나를 버렸어. 내가 관직에 나가지 못했어. 그럼 내가 굳이 거기에 왜 목을 매달고 사는 거지? 난 자연에 있을 거야. 산지남 수지북 모르죠? 그죠? 근데 이거 이 정도 하자. 산의 남쪽, 수의 물의 북쪽. 무슨 말이에요? 산 남쪽, 물 북쪽. 뭐예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둔다. 배산임수라고 부르죠. 자연에서 이제 풍수지리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부르는 그 지리적인 형태잖아.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두는 거.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누가 회보미방하여 오라말라 하는가? 선배님께서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셔야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어차피 나를 버리면 내가 굳이 왜 나가냐 거기에. 그리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여기 있겠다. 자연에 있겠다 그냥. 성현에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입니다. 성현이라는 것은 성인군자 현자죠. 하늘의 이치를 내면화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내면화한 존재야. 그럼 하늘의 이치를 내면화한 그 성리학에서 유학에서 최고봉이라고 꼽히는 성현조차도 만고에 따르는 도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성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숨어 있거나 현하거나 나가서 일을 하거나 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리는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하거나 나가서 뭐 일을 하거나 그것은 도가 다를 수가 없어. 하늘의 이치는 하나기 때문에 뭐 숨어 사는 도와 나가는 도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나가서 내가 충과 효를 목숨 바쳐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에 숨어서 자연의 이치에 몸을 담아 또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 하늘의 도리를 따라가는 일이다 이 소리입니다. 한 가지 도리가 다르지 아니하니 아무데나 어떠냐. 자연에 있든 속세에 있든 모두 하늘의 이치,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길인데 굳이 내가 나를 써주지도 않은 데 가서 열심히 노력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충효 이런 것들 충분히 자연 속에서 추구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내적 갈등하다가 자연을 선택하는 그 템플릿을 많이 봤었죠, 그죠? 그거 복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익숙함을 좀 느끼셨어야 될 것 같아. 나로 갑시다. 박지삼의 추억에서입니다. 제목이 추억에서니까 뭐 추억과 연관된 무언가가 아닐까요?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화자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생어물전을 보고 있어요. 뭐 진주장터 생어물전이겠죠. 생어물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니까 바닷 및 바닷가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고기 몇 마리 나오니까 생어물전은 뭐 생어물전 해산물을 파는 뭐 물고기 파는 뭐 수산시장 같은 걸 얘기하나 봐요. 그럼 화자께서는 지금 진주장터 생어물전에 있고 생어물전을 보고 있어요. 네.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해가 다 져버렸습니다. 저녁이 왔네요. 괜찮으시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 바닷밑이 깔리는 게 뭐예요? 햇빛이 쨍쨍하면요. 바다에 가보셨죠? 이 바닷가에 가서 햇빛이 쨍쨍하면 바다의 그 밑바닥이 다 보여요. 근데 바다의 밑바닥이 깔려서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 이 소리죠. 저녁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울 어머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을 발하는 눈깔들이. 그러면 장사가 끝났어. 왜? 해가 졌으니까. 더 이상 뭐 손님도 없을 것이고. 근데 고기가 몇 마리 남았다는 것은 팔렸다는 거야, 안 팔렸다는 거야? 안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안 팔리고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눈에 빛이 쫙 발해버려요. 근데 그 눈깔들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우럼매야 우럼매. 거기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보자.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는 지금 어머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생어물전을 보고 있고 저녁이 와서 장사를 접을 때가 됐는데 물고기를 다 팔지 못했어요. 됨? 그럼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야, 못 번 거야? 못 번 거죠? 돼요? 그러면 팔리지 않은 물고기들의 눈빛의 색깔이 바라는 게 왜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처럼 느껴진 거야? 다시 어렵습니다. 화자는 지금 생어물전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니의 한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은전만큼 됐고 그냥 어머니가 한을 느끼고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물고기를 다 팔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됨? 그럼 물고기를 팔지 못했다는 것은 돈을 벌었다는 거야? 못 벌었다는 거야? 못 벌었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왜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돈 때문에 한을 느끼고 있는 거면 뭐야? 가난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돼요? 그럼 물고기를 다 팔았으면 돈을 벌어서 돌아갈 텐데 물고기를 다 팔지 못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계속 가중되는 거지. 돼? 그럼 화자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내면에 있는 한을 읽어냈기 때문에 화자께서는 어머니에게 공감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 무슨 말이냐? 물고기의 눈이 빛이 바래버려요. 눈동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눈동자의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 색깔이 뭐? 은전 색깔이 된다. 그러니까 은전 색깔처럼 보인다.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은전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전만큼 손 안 닿는다는 게 뭐야? 은전에 손을 댈 수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럼 그만큼 한이 깊게 느껴진다. 뭐에 대한? 가난에 대한. 개어렵죠. 어머니가 물고기를 팔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선 어머니가 느끼실 그 한스러움, 가난에 대한 한스러움을 공감하고 있는 거지. 됩니까?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이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봅시다.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이 되었대. 어머니랑 같이 살고 또 오누이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 조금 이거 좀 과할 수 있는데 좀 이해해봐.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다시 제목이 추억에서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골방 안에서 우리 오누이가 머리를 맞대고 누워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생선을 팔아서 번 돈으로 오누이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럼 성인 화자의 입장에서 이거 뭐예요? 유년 시절이라고요. 그럼 정확히는 뭐야? 화자는요, 유년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그때 가지고 계셨을
가난에 대한 한의 공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됩니까? 그럼 어머니가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야. 장사를 끝냈다는 것은 저녁이 되었고 밤이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 뭐가 보이는 거야? 별이 보인다고. 그 별을 보고서 어머니가 뭘 떠올렸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오누이 아들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성인의 화자가 추측하는 거라고. 됩니까? 개어렵죠. 이런 겁니다. 여백이 없으니까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이 화자는요 골방 안에 누워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근데 성인이 되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가는 거야? 어머니가 느끼셨을 그 한스러움에 계속 집중이 되는 거야. 성인이 되고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 물고기를 팔지 못해서 얼마나 한스러울 것인가, 한스러우셨을 것인가, 이것에 공감하게 된 거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럼 어머니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별밭을 볼 거 아니야? 밤하늘을 볼 거 아닙니까? 아, 어머니께서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우리 오누이를 떠올리고 계셨을 거야 라고 성인의 화자가 생각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밤에 아들, 딸을 떠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 딸만 두고 온 그 상황이 뭐 되어서 걱정되어서 그렇겠죠. 걱정되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라는 그게 걱정되어서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럼 시 전반이 뭐예요? 성인이 된 화자가 당시 어머니의 심정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됩니까? 두 번째, 가난하죠. 돈 때문에 한이 남는 것이면 어머니의 생활이 별로 변변치 않은 것 같아. 동의할 수 있음? 이 맥락으로 접근해 보는 거야. 화자의 어린 시절은요 골방에서 살았습니다. 방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대. 무슨 말이야? 머리를 맞대고 있을 만큼 방이 뭐 했다? 작았다 이 소리죠. 선생님, 무서워서 껴안고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난에 한이 맺힐 정도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 그럼 어머니가 가진 이 가난에 대한 한이라는 맥락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골방은 작은 방이고 가난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되시죠? 손시리게 떨던가 추워요. 손이 막 떨리고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도 춥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떨린 거겠지. 진주 남강이 막다 해도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낸 것을. 왜? 어머니께서는 새벽에 나가다가 밤에 들어오시거든. 진주 남강이 맑다고 해도 어머니께서는 새벽이나 밤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장사를 해야 되거든. 아무리 맑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보셨을 그 진주 남강의 모습은 신새벽의 모습이나 밤빛의 모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 전의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표현 봐지.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요? 화자가 생각해 우리 어머니 어땠어? 우리 오누이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가난에 대한 한도 있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머니께서는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겠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없어. 그럼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미안도 하고 부정적 인식 결핍 다 괜찮죠, 그죠? 그럼 어머니께서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진주난강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 성인의 화자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체 삶을 사셨던 건가? 그 마음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지 않았을까? 그럼 부정적 맥락 속에서 글썽이다를 읽어봐. 두 글자. 슬픔. 외반적이요?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화자가 어렸을 때
이 어머니의 모습에 공감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렴풋이만 느껴졌을 것이고 혹은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사셨었을 것 같다. 사셨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눈물 나지 않니 진짜로? 그만하자. 하하하 젠장씨. 눈물 좀 내라 임마. 괜찮죠? 가봅시다. 다 읽어보시죠.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다르게 리듬이라는 것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합니다. 원심력, 구심력 말이 좀 어렵죠? 쭉 가보시죠.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합니다. 반복이니까 리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했습니다. 반복, 리듬, 강조.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에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합니다. 왜? 고전 시가의 경우에는 형태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형태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지? 됩니까?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운율이 시의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비유를 좀 자세하게 따져보시죠. 원심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심력.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힘이죠.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힘이야. 그럼 비유가 왜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집중하거든. 근데 구심력이라는 것은 어때요? 중심으로 모이려는 거죠. 중심으로 모이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내적 규범을 창출하는 거죠. 안에 드러나 있는 거. 그 안에 집중한다고. 안에. 가령 시조는 사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음보는 삼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에 말소리나 휴지, 말 사이에 그 쉬는 기간이 있죠.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이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왜? 정해진 형태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휴지, 또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내재적 규율, 내적 규율,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었는데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와 같은 고려 서구의 삼음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와 같은 시조의 사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기보다는 배후 등 뒤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겉으로 글자 수의 반복이나 음보의 반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로 스며들어가서 쉼표, 마침표 등의 다른 형식으로서 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어 있지 않아 낯섭니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고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 각각 좌표를 찍습니다. 우리가 내신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김소월의 시에 항상 민요적, 전통적이라는 성질이 항상 적혀 있습니다. 왜? 과거 우리 시조를 보면 뭐 글자 수의 반복과 또 단위의 반복, 음보의 반복, 음보율, 음수율 이런 걸 활용해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전통 문학의 형식이었다고. 그 모습이 현대 시인 김소월의 시에도 드러나요. 근데 김소월의 시는 고전 시가가 아니고 현대 시거든. 근데 고전 시가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전통적, 민요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전통이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상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 그리요, 두 번째 아이가 무섭다 그리요, 세 번째 아이가 무섭다 그리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이지. 대시죠? 가볼게요.